통역 한 번만 해줘. 정, 그럼 어머니 병원비 걱정 없도록 내가 직접 챙겨줄게. 통역 한 번만 해줘. 그럼 어머니 병원비 걱정 없도록 내가 직접 챙겨줄게. 건물 35채를 가진 남자가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여자의 손이 앞치마 끈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친절한 목소리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사물함 안에서 발견된 녹음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소프라노가 2년 만에 목소리를 되찾은 곳은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목구멍에 목소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윤서아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연남동 경의선 숲길 옆 지상 8층짜리 건물 1층과 2층을 통째로 쓰는 카페 소나타. 주말이면 개장 2시간 전부터 100m 넘는 줄이 생기는 곳입니다. 평일 오후에도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연남동 최고의 핫플레이스죠. 서아는 그 안에서 오늘도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커피 머신이 쏟아내는 증기 소리,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허공에 겹쳤습니다. 그 소음 한가운데서 서아만 유독 조용했습니다. 목에 두른 연한 베이지색 스카프가 그녀의 상징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실내에서도 서아는 한 번도 그것을 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궁금해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서아가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없으니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사물함을 열 때마다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병원 안내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윤순옥의 다음 달 입원 일정과 예상 치료비가 깔끔한 서체로 인쇄되어 있었죠. 다른 하나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밀라노 음악원 지도 교수가 보낸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는데 서아는 그것을 아직 읽지 않은 채 접어두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종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손이 자꾸 그쪽으로 갔다가 돌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총괄 매니저 이다연이 카운터 옆에 서서 서아 쪽으로 시선을 흘렸습니다. 서아 씨, 이번 테이블 리필 됐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트레이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표정 없이 이다연이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카페 사장 박미숙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연남동 골목 구석의 작은 매장에서 혼자 시작한 카페가 지금은 연매출 수십억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이 자신의 브랜드 덕분인지 아니면 이 건물의 입지 덕분인지 박미숙 스스로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강태준이 없으면 지금의 소나타도 없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 입점 계약을 체결할 때 강태준은 특이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 직원의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박미숙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군말 없이 묶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은 그 서류들을 직접 읽었습니다. 강태준이 그 이력서 묶음을 훑다가 손을 멈춘 것은 서아의 이력서 앞에서였습니다. 밀라노 국립음악원 졸업, 이탈리아어 원어민 수준,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이력서였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강태준 그룹은 강남, 마포, 홍대 일대 상업용 건물 35채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 수입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어 통역사를 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강태준에게 그 이력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날부터 서아의 출근 시간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강태준이 카페에 들르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탈리아어가 적힌 수입 원두 납품서가 올라오는 날이면 서아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태준이 이탈리아 바이어와 통화하며 카페 1층을 지나칠 때 서아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그 패턴을 눈치채지 못했고 서아 본인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은 협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직접 날아온 바이어 루카 페라리와의 계약 확장 협상이었죠. 강태준 그룹의 이탈리아 수입 사업 규모를 2배로 키우는 핵심 계약이었습니다. 카페 2층 프라이빗 룸이 통째로 대관되었고 건물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서명을 30분 앞두고 강태준 측 통역사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통역사가 나가기 직전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더니 강태준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2초도 안 되는 동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는 2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당황한 얼굴로 1층 카운터로 내려왔습니다. 혹시 이탈리아어 하시는 분 없어요? 위에 바이어분이 계신데 통역이 급합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루카가 카운터 옆을 지나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린 이탈리아어 한마디를 서아가 자연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이 즉시 서아에게로 꽂혔습니다. 당황하던 그의 표정이 0.5초 만에 전혀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혹시 이탈리아어 하세요? 서아가 굳은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서아 쪽으로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이 자리 통역만 도와주시면 카페 임대료 걱정은 없도록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요. 서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왜 사장님이 아십니까? 강태준이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력서에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카페 사장님한테서 전달받은 서류입니다. 서아의 손이 앞치마 끈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강태준의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서아의 목 언저리를 건드렸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일은 박미숙 사장님께 알리지 마세요. 서아가 아무 말 없이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경의선 숲길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다음 달 입원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2층 프라이빗 룸. 루카 페라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밀라노에서 보낸 7년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감각이었습니다. 성대 수술 이후 처음으로 이탈리아어로 긴 문장을 이어가면서 서아는 그 감각이 그리움인지 고통인지 구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협상은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루카가 계약서에 서명하며 펜을 내려놓고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언어 뒤에 아주 긴 시간이 쌓여 있다는 것을 직감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루카가 이탈리아어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밀라노 출신이에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정리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루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그 짧은 침묵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강태준이 서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약속한 건 이번 주 안에 박 사장님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서아 본인 명의의 계약서도 지급 합의서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그 말보다 루카의 마지막 질문이 더 오래 귓속에 남는다는 것을 느끼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어 서아 혼자 카운터를 닫고 있을 때 박미숙이 사무실에서 나와 서아 옆에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숙도 더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같은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준 비서였습니다. 다음 주 밀라노 현지 법인과의 화상 미팅 일정이 이미 그룹 캘린더에 등록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의 이름 옆에는 통역 담당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동의한 적 없는 자리에 서아가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끄지 않은 채 숲길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카페 간판 불빛이 어두운 길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강태준 소유의 건물에서 나온다는 사실과 어머니의 입원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아의 머릿속에서 같은 무게로 놓였습니다. 강태준은 그날 저녁 박미숙에게 따로 연락했습니다. 서아를 그룹 이탈리아 업무에 전담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동안 임대료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제가 아니었습니다. 동결이었습니다. 서아에게 병원비를 지급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박미숙은 그 제안을 강태준의 호의로 받아들이며 수락했습니다. 서아에게 한 약속과 박미숙에게 한 약속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두 사람 중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후 모든 것을 만들어낼 터였습니다. 강태준의 약속은 하룻밤 사이에 공식 업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아가 동의한 적 없는 일정이 이미 캘린더에 박혀 있었는데 과연 거절이 가능한 상황이었을까요? 서아는 그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 비서의 전화가 먼저였습니다. 다음 주 밀라노 법인 화상 미팅 일정이 확정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어제의 즉흥적 제안이 하룻밤 사이에 공식 업무 구조로 바뀐 속도가 서아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서아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비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강태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서아 씨, 어제 고생 많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한 번만 더요. 서아가 카운터 뒤편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카페 직원입니다. 통역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강태준이 잠깐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챙겨드리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태준빌딩 리모델링 계획이 내년 상반기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1, 2층 전체가 대상이에요. 이런 시기에 소나타가 잘 유지되려면 서로 잘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 서아의 손이 카운터 모서리를 쥐었습니다. 리모델링 기간 중 영업을 못해 폐업한 카페가 연남동에만 3곳이라는 사실을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아는 한동안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어머니 윤순옥의 병원 정기검진에 동행했습니다. 대기실은 형광등 아래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얕게 깔려 있었습니다. 윤순옥이 창구에서 결과지를 받아들더니 가방 안으로 빠르게 접어 넣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보고 묻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오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아는 혼자 병원 원무과를 다시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넨 안내문에는 다음 달 입원 첫 달 예상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숫자를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에 접어넣은 결과지와 서아가 주머니에 접어넣은 안내문이 같은 날 저녁 두 사람의 몸에 각각 닿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말하지 않은 것들을 각자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거절 의사를 전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카페 소나타에 관할 구청 위생 점검반이 불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점검관들이 주방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동안 박미숙은 얼굴이 굳은 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 주방 일부 시설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점검반이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강태준 그룹 자산관리팀으로부터 소방 설비 교체 공사 통보가 추가로 날아왔습니다. 박미숙은 두 통보를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같은 날 들이닥친 두 가지가 찜찜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자들을 삭제하지 않고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지만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상 미팅 당일 서아는 결국 강태준 그룹 본사 대회의실을 찾아갔습니다. 30인치 대형 화면 가득 밀라노 현지법인 사무실이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이탈리아 측 파트너들에게 서아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그룹의 이탈리아 사업 전담 통역 파트너입니다. 서아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손 아래 테이블이 차갑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미팅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어와 한국어가 서아의 입을 통해 오갔습니다. 서아는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서아를 더 단단히 이 구조 안으로 박아넣는 결과가 됐습니다. 며칠 후 박미숙이 서아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특별 수당이에요. 서아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수당이요? 박미숙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수고한 거 있잖아요. 받아요. 서아는 봉투와 박미숙의 옆모습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왜 나온 돈인지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원 날짜가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서아는 봉투를 집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어머니 병원비 계좌로 이체를 마쳤습니다. 잔액 확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껐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어떤 경로로 온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아를 한동안 테이블 앞에 앉혀뒀습니다. 강태준은 박미숙에게만 말했고 박미숙은 서아에게 출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강태준이 연결된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돈을 두고 각각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 사이 강태준의 요청은 7차례로 늘었습니다. 이탈리아 거래처 이메일 번역, 수입 계약서, 법률 용어 검토, 신규 파트너사 화상 통역, 밀라노 출장 준비용 회화 교정까지 그룹 전체 이탈리아 사업이 서아 한 사람을 통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서아에게 거절은 처음부터 실질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준 소유 건물 안에서 일하고 어머니 병원비가 그 구조에서 나오는 한 박미숙은 봉투를 건넬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적인 얼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서아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더 이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건넨 뒤 며칠이 지나
박미숙은 연남동 임대차 계약을 30년 가까이 중개해온 오반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남동 시세가 요즘 어떻게 되느냐는 형식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반장이 천천히 대답하는 사이 박미숙이 통화 말미에 낮은 목소리로 흘렸습니다. 강태준 자산관리팀 연락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반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시세 문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오반장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기억해뒀습니다. 카페 직원 단톡방에는 서아가 강태준 그룹 본사를 드나든다는 목격담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올렸습니다. 연남동에서 제일 비싼 건물 임대료가 평생 공짜면 뭔들 못하겠어요. 다른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원래 저런 애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서아는 그 메시지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아무 답도 달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만 남겼습니다. 이다현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게 더 영리한 거야, 사실. 자신이 서아를 두둔하는 것인지 비판하는 것인지 이다현 본인도 구분하지 못한 채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단톡방 밖으로 나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강태준의 요청을 처리할 때마다 카페 2층 프라이빗 룸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첫 협상이 있었던 자리에서 정확히 대각선 방향이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의식하면서도 매번 같은 자리를 골랐습니다. 습관인지 기억인지 구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노래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또 무대에 세워졌다. 노트 첫 장에 끼워진 밀라노 음악원 입학 허가서는 귀국하던 날 짐 가방 맨 아래에 넣은 이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노트를 덮으면서 박미숙이 건넨 봉투와 어머니 병원비 청구서를 나란히 펼쳐뒀습니다. 천천히 두 장을 겹쳤습니다. 완전히 겹치지 않았습니다. 청구서의 숫자 한 자리가 봉투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서아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밀어 맞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그룹 자산관리팀은 그 무렵 박미숙에게 조용한 통보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다음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조건이 기존 대비 2배로 상향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공식 통보였습니다. 박미숙은 그 문자가 도착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서아가 강태준에게 거절 문자를 보낸 날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박미숙은 별도 폴더를 다시 열어 문자들을 날짜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그 날짜들이 서아 관련 사건들과 일정한 간격으로 맞물린다는 것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의심이었습니다. 확신이 되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머지않아 숫자로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루카 페라리가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카는 처음부터 서아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강남구 특급 호텔 비즈니스 스위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냉방된 공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캐리어도 없이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사흘치 통역 일정이었습니다. 카페 앞치마 대신 단정한 재킷을 입었지만 목의 스카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루카가 먼저 서아를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서아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악수 대신 이탈리아식 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서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루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해요.
더 편하게. 서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 전환이 루카의 눈에 무언가를 확인시켜줬습니다. 협상 첫날 오전, 회의실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루카가 강태준 측에 지난 1년간 정산이 불투명했던 건 3가지와 품질 문제 미해결권 2가지를 공식 의제로 제출했습니다. 강태준은 원만하게 넘어가려 했지만 루카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아는 그 긴장을 이탈리아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정확하게 옮겼습니다. 루카의 말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적 이해 제기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서아는 알았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강태준이 서아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시선을 느꼈지만 루카 쪽으로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오전 세션이 끝나고 점심 전 짧은 휴식 시간이 생겼습니다. 강태준이 다른 참석자들과 별도 면담을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의실에 서아와 루카만 남았습니다. 루카가 물잔을 들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첫 협상 전날 밤에 강태준 씨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서아가 루카를 바라봤습니다. 서아 씨 이야기를 하더군요. 밀라노 음악원 출신 소프라노라고. 서아의 손에 들려있던 물잔이 테이블 위로 내려왔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서아의 표정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루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파트너 소개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서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한복판의 빌딩들이 유리창 너머로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루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돌아오면서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서아는 이후 2시간의 통역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수행했습니다. 말을 옮기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루카가 방금 꺼낸 사실과 강태준이 처음 카페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반복해서 겹쳐봤습니다. 이틀째 오전 세션. 루카가 강태준 측 정산 자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수치에 근거한 반박이었고 서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다시 서아에게로 향했다가 루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자리에서였습니다. 강태준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뜬 짧은 사이 루카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손이 조용하고 빨랐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서아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앞면에는 루카의 이름과 직함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루카의 필체로 이탈리아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그 문장 위에 멈췄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노래가 아니어도 사람을 움직인다.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미리 적어두신 건가요?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협상 때부터 드리려고 했어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서아가 명함을 쥔 손을 내렸습니다. 루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밀라노 오페라 하우스와 연계된 아시아 순회 음악 기획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국 코디네이터 자리입니다. 원격으로 시작할 수 있고 밀라노에 다시 올 필요도 없어요. 다시라는 단어였습니다. 서아는 그 단어를 루카가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아가 명함을 주머니 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태준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시선이 서아의 손과 루카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의 표정에 불쾌감이 스치다가 0.5초 만에 평온하게 정리됐습니다. 오후 세션이 재개됐습니다. 서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함은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손끝에 닿는 감각을 서아는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서아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통역 관련 서류예요. 한번 검토해봐요. 서아가 봉투를 받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갱신서와 함께 전속 통역 용역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보수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소나타 임대료 전액 면제 조건으로 가름함. 서아의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봉투를 들고 호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조항들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수란의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서아 본인이 아닌 박미숙 명의의 임대계약을 기준으로 보수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세면대 수도를 틀었습니다. 잠그지 않은 채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목의 스카프가 거울 안에서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스카프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이 호텔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소리가 화장실 안을 채우는 동안 서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오면서 서아는 루카의 명함을 꺼내 가로등 아래서 바라봤습니다. 뒷면의 이탈리아어 문장이 노란 불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서아는 명함을 지갑 가장 깊은 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버리지도 쓰지도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고도 계약서, 보수란의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병원 진료 일정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달 입원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린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은 채 봉투 안에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뒀습니다. 서명하지 않는 것이 거절인지 보류인지 서아 스스로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냉장고 문이 빨간 동그라미와 서랍 안의 봉투가 같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오래된 노트에 이탈리아어로 짧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으면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루카가 다시라는 단어를 쓴 것은 서아가 밀라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서아의 과거를 루카에게 먼저 꺼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과거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랍 안에 봉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잠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루카가 강태준에게 명함 전달 사실을 이미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을 끈 뒤에야 찾아왔습니다. 서아는 문자 전송 버튼을 12번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눌렀습니다. 그 3줄짜리 문자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서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 출근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직접적인 언급 없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탈리아 거래처 발송용 공식 서한 초안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요청이라는 말을 썼지만 어조는 지시였습니다. 기한은 내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아가 카페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태준은 그것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했습니다. 강태준이 나가고 난 뒤 서아는 카운터 뒤편에 서서 허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요청과 지시의 경계가 이미 사라진 자리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감 이후 서아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2층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경의선 숲길 가로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서한 초안을 절반쯤 작성하다가 서한은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닫았습니다. 루카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 뒷면의 이탈리아어 문장을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밀라노에서 제안한 코디네이터 자리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직후였습니다. 손끝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난생 처음 스스로 결정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루카는 같은 날 저녁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격 계약이 가능하고 조건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밀라노 오페라 하우스 아시아 투어 기획 프로젝트 계획서 파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하는 파일을 열어 첫 페이지를 읽다가 닫았습니다. 내용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강태준이 카페로 찾아와 서하를 따로 불렀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루카 씨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했더라고요. 서하 씨랑 기획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서하가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테이블 위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루카 씨는 우리 그룹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그 관계는 저희 네트워크 안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하 씨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건 좀 곤란해요. 서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숲길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강태준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루카 씨한테 보낼 공식 감사서신 하나만 작성해줘요. 간단한 거예요. 그 지시 안에 루카와의 개인 연락을 차단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서하는 알았습니다. 서하는 침묵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준이 카페를 나간 직후였습니다. 서하는 카운터 뒤편에 서서 방금 들은 말들을 순서대로 되짚었습니다. 루카가 강태준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사실이 서하의 판단을 흔들었습니다. 루카를 신뢰해도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판단이 흔들리는 동안 앞치마 주머니 안에 루카의 명함이 있다는 것을 서하는 의식했습니다. 카페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강태준 그룹의 전용 통역 인력이 됐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이다현이 신입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했습니다. 서하 씨, 처음부터 건물주한테 줄 서려고 이 카페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신입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이탈리아어 할 줄 아는 거 처음부터 숨긴 것도 그렇고. 그 말은 며칠 사이 카페 단골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서하가 루카에게 두 번째 메일을 보냈습니다. 코디네이터 제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루카의 답장은 신중했습니다. 진행하고 싶지만 현재 강태준 씨와의 관계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서하의 위치가 이미 강태준에게 완전히 묶인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화면을 닫지 않은 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관계 정리라는 표현이 어떤 행동을 전제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능한 일인지를 동시에 계산했습니다. 계산이 끝나기 전에 어머니에게서 병원 예약 확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마감 후였습니다. 서하는 환기창 아래 혼자 앉아 스카프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드러난 목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수술 흉터였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선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밀라노에서 성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진단을 받던 날 밤 이후 처음으로 그 흉터를 스스로 건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반사된 환기창 유리에 서하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유럽 순회 공연을 이틀 앞두고
무대 뒤에서 혼자 목을 쥐고 앉아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과 지금 이 환기창 아래에 앉아있는 시간이 체감 온도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스카프를 다시 목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강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통역 요청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카페 업무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줄이었습니다. 12번 수정된 끝에 발송됐습니다. 전송 후 2분이 채 안 돼서 강태준의 직통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들어왔습니다. 서아 씨,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서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받으면 그만큼 책임도 생기는 거잖아요. 서아 씨 어머니 병원비,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는 있어요? 서아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쥔 채 굳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태준빌딩 리모델링 안건이 이번 분기 이사회에서 재검토됩니다. 카페 소나타 1, 2층 전체 용도 변경이 논의될 수 있어요. 서아 씨가 잘 생각해 봤으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아는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이 통화 중에 사용한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하나의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 박미숙의 카페가 있었습니다. 박미숙의 카페 안에 어머니 병원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이제 그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루카에게 보내려던 세 번째 메일 초안을 삭제했습니다. 초안은 두 문단이었습니다. 삭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초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숙에게 강태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임대료 관련 검토 사항이 생겼으니 자산관리팀과 면담 일정을 잡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미숙은 그 연락이 서아 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했지만 확정 짓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별도 폴더에 저장해둔 문자 목록에 이 연락을 추가했습니다. 그 목록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의 끝을 아직 확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다연은 그날 마감 후 카운터를 닦다가 2층 프라이빗 룸불이 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서아가 밤늦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낮 카페 단골 손님이 카운터에서 서아 이야기를 꺼내며 이다연이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다연은 그것을 듣는 순간 잠깐 굳었습니다. 자신이 꺼낸 말이 저 사람의 입에서 같은 문장으로 나왔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다연은 그 불편함을 끝까지 생각하는 대신 걸레를 빨았습니다. 서아는 그날 밤 루카의 프로젝트 게오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코디네이터 역할 항목 중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현지 음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기획 참여. 서아는 그 문장 옆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화면을 바로 닫지도 않았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이 아닌 폴더 안 가장 깊은 경로였습니다. 폴더 이름은 날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없애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서아는 어머니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어머니가 깨어 있다는 것을 숨소리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서아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노크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그 문 앞에 정지된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강태준이 다음 수를 두기까지는 이틀도 걸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서아가 아닌 박미숙에게
먼저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박미숙은 숫자 앞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임대료 45% 인상. 그 숫자가 강태준의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박미숙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동결은 없었던 걸까요? 강태준 그룹 자산관리팀의 공문이 카페 팩스로 들어온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박미숙은 팩스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데 2번이 필요했습니다. 45%. 손끝이 용지 모서리를 구겼습니다. 10년 전 연남동 골목 구석에서 혼자 시작한 카페였습니다.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공간에서 박미숙 혼자 커피를 내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하루 방문객 700명을 넘는 카페가 됐습니다. 태준빌딩에 입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건물을 잃으면 소나타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박미숙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건물 관리인 최대식이 오후에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박미숙 앞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서아 씨 문제만 정리되면 인상안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박미숙이 최대식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서아 씨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게 해결되면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박미숙의 시선이 책상 위 공문서로 향했다가 다시 최대식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최대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최대식이 나간 뒤 박미숙은 사무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별도 폴더에 저장해둔 자산관리팀 문자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서아가 거절 문자를 보낸 날짜, 위생 점검이 들이닥친 날짜, 보증금 인상 통보 날짜, 그리고 오늘 임대료 45% 인상 통보 날짜. 그 간격들이 일정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그것을 확인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박미숙은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매출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태준빌딩 입점 전과 후의 숫자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입점 후 매출이 3배로 뛰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박미숙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없이는 지금의 카페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출근 전에 사무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화면이 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자가 자신이 보낸 것인지 강태준이 보내게 만든 것인지를 박미숙은 구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가 카페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박미숙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실내는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박미숙이 말을 꺼냈습니다. 서아 씨 앉아요. 서아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박미숙이 책상 위 공문서를 서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임대료 인상 공문이었습니다. 이거 어제 받았어요. 서아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미숙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한테 권고사직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 같아요. 카페 안 어딘가에서 커피 머신이 예열되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서아는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숙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사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짐을 챙겼습니다.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병원 안내문을 꺼냈습니다. 지도교수의 이메일 출력본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함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물함 안쪽 철판과 내벽 사이 틈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진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서아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짐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겨 카페를 나오면서 서아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카페에서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동료들과 밥을 먹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아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함께 웃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직원 단톡방에서 조용히 내보내진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유리창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은 서아가 서 있는 쪽에서만 차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박스를 정리하던 밤이었습니다. 서아는 녹음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뒤져 새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협상 당일이었습니다. 강태준이 통역사에게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조항 수치는 내가 말한 대로 낮게 전달해요. 그리고 사인 30분 전에 자리를 비워줘야 해요. 복통이든 뭐든 이유는 알아서 만들고.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카페 아르바이트생 있잖아요. 밀라노 음악원 나온 애. 그 애가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들면 돼요. 경제적으로 궁한 애니까 한 번 잡으면 오래 쓸 수 있어. 서아의 손이 녹음기를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2번 더 들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강태준의 목소리 톤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에는 자신이 처음에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번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서아는 녹음기를 끄고 방 안에서 가장 밝은 전등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강태준이 카페에 처음 들른 날부터 오늘까지의 일들을 날짜 순서가 아닌 인과관계 순서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이력서, 카페 방문 횟수, 통역사의 고개 끄덕임, 즉흥적 구원자처럼 연출된 자신의 등장, 봉투, 계약서, 권고사직. 그 배열이 완성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배열 안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1시간보다 짧았습니다. 서아는 루카 페라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첫 협상 전날 루카에게 서아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을 전송하고 나서 서아는 처음으로 낡은 음성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밀라노 시절 자신의 아리아 녹음 파일이 목록 안에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려뒀습니다. 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닫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강태준 그룹 이탈리아 사업부 3년차 대리 김진아가 퇴근 후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공익변호사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익명 제보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강태준 그룹의 반복적 무보수 노동 착취 정황을 적었습니다. 3년 동안 암호화된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해온 내부 서류 사진 파일 6장을 첨부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메일이 도착한 수신함의 주인이 이미 서아의 사건을 검토 중인 공익변호사 정은수라는 사실을 김진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아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밤 각자 다른 방향에서 같은 사람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리아 파일 위에 올려둔 손가락을 내리지 않은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년 만에 흘러나온 자신의 목소리가 작은 원룸안을 채웠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은 채 서아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찾아온 정적이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온도였습니다. 정은수의 책상 위에는 그날 밤 2개의 파일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아의 사건과 김진아의 익명 제보였습니다. 같은 분류 코드, 같은 담당자, 같은 가해자. 정은수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 서아와 박미숙 2사람 모두에게 연락할 것. 루카의 답장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강태준이 루카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 답이 지금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루카의 문장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강태준 씨가 첫 협상 전날 밤 저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서아 씨를 오래전부터 그룹을 위해 준비시켜둔 이탈리아어 전문 인재라고 소개했어요. 밀라노 음악원 경력도 그때 들었습니다. 서아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강태준이 서아의 과거를 신뢰감 조성 도구로 먼저 꺼냈다는 것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루카의 메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강태준과 나눈 통화 메모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태준의 표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장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에 용이한 인물. 서아의 눈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다음 줄로 내려갔습니다. 루카가 메일 말미에 적었습니다. 당시에는 강태준 씨의 파트너 소개 방식으로 들었습니다. 서아 씨 질문을 받고 나서야 그것이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서아는 화면을 닫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다시 재생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와 루카의 메모한 강태준의 표현을 같은 시간 안에 겹쳐서 확인했습니다. 2 자료가 하나의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3번의 재생이 필요했습니다. 3번째 재생이 끝났을 때 서아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서아 씨 맞으시죠? 저는 공익변호사 정은수입니다. 서아가 등을 세웠습니다. 정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젯밤 강태준 그룹 내부 직원으로부터 익명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서아 씨 사건과 같은 담당자로 배정됐는데 2건이 동일한 가해자를 향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서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부 서류에 따르면 강태준이 서아 씨 이전에도 최소 2명의 외국어 가능 직원을 같은 방식으로 착취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서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이 구조의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아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은수가 물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 노동 착취, 계약 사기 혐의입니다. 고소 의사가 있으신가요? 서아가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 경의선 숲길 위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골목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서아도 3달 전에는 그랬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아는 어머니에게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외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적지 않았습니다. 윤순옥은 딸이 나간 뒤 그 메모를 냉장고 문에 붙여뒀습니다. 이유가 적히지 않은 그 메모는 저녁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 박미숙이 정은수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꺼내 올렸습니다.
임대료 납부 내역서 원본, 입점 계약서 조항사본, 자산관리팀 문자 목록이었습니다. 박미숙이 정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내보낸 뒤에도 권리금 미인정에 원상복구 비용 전가 통보가 왔어요. 저도 그냥 당하게 생긴 거잖아요. 정은수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강태준 씨가 직원 이력서 제출을 의무화한 계약 조항 사본도 있으세요? 박미숙이 서류 묶음 안에서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정은수가 그것을 받아 읽으면서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가 서아 씨를 내보낸 건 강태준의 설계안에서 순서를 앞당긴 것뿐입니다. 다음 차례가 박미숙 씨라는 것도요. 박미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미안함과 생존 본능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강태준 그룹 사무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아가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검토하는 척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새로운 이탈리아어 가능 인력을 이미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진아는 그날 오전 우연히 확인했습니다. 서울 시내 외국어 학원의 40대 초반 이탈리아어 강사였습니다. 김진아는 즉시 정은수에게 추가 제보를 보냈습니다. 정은수는 그 강사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강태준의 제안을 수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강사는 이후 재판에서 강태준의 접촉 방식을 진술하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골프 모임 자리에서 서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학 능력으로 그룹에 접근한 영리한 아이예요. 요즘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강태준이 골프채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좌중이 웃었습니다. 오 반장은 그 자리 한쪽에 서서 강태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연남동에서 목격해온 것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강태준이 서아에 대해 하는 말의 방식이 이전에 내보낸 임차인들에 대해 했던 말과 정확히 같은 문법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영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오 반장은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술서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다연은 그날 카페 마감 후 박미숙이 외부에서 늦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이다연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박미숙이 이다연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다연은 그 대답이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카운터를 닦으면서 며칠 전 단골 손님 입에서 자신의 말이 그대로 반복되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불편함이 오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어머니 윤순옥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성대가 무너진 날 이후의 일들을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카페에서 있었던 일부터 오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까지였습니다. 목이 아파 끊어가면서도 이어갔습니다. 윤순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말이 멈추자 윤순옥이 쥔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아는 그날 밤 책상 위에 두 가지를 나란히 펼쳐뒀습니다. 루카의 명함과 밀라노 지도 교수의 필체가 담긴 아리아 악보였습니다. 악보 위 이탈리아어 메모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소리는 용기에서 나온다. 서아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짚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발성 재활 클리닉 첫 예약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불을 끄기 전 악보와 명함을 책상 위에 그대로 뒀습니다. 덮거나 서랍 안에 넣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진 뒤에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악보 위 이탈리아어 문장 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보고 나서 잠들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시각 골프 모임을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 반장이 진술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내부 직원이 3년치 서류를 빼돌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아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악보를 덮지 않고 잠들었다는 것도 수사 개시 후 6달이 지났습니다. 강태준 그룹 본사 복도로 서류 박스 12개가 실려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담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간을 증명하는지 강태준은 알고 있었을까요? 오전 10시였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강태준 그룹 본사와 이탈리아 사업부 사무실에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낯선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캐비닛 서랍을 열고 파일 박스를 쌓아 올렸습니다. 종이가 쌓이는 소리, 박스 테이프가 뜯기는 소리, 구두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준은 사무실 유리문 너머에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비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연결해요. 그 표정과 그 목소리가 수사관들의 눈에 선명하게 기록됐습니다. 김진아는 그날 평소와 동일하게 출근했습니다. 자신의 책상 서랍이 수사관의 손에 열리는 것을 보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 남아있는 서류들이 자신이 미리 복사해둔 것들의 원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본과 사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김진아에게 처음으로 안도감을 줬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그 안도감이 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루카 페라리는 한국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에 응해 화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강태준이 서아를 경제적으로 취약해 장기 이용이 용이한 인물로 표현했다는 내용이 공식 수사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루카는 진술을 마친 뒤 강태준 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한다는 공식 성명을 밀라노 현지 업계 매체에 발표했습니다. 강태준 그룹의 이탈리아 파트너사 11곳 중 9곳이 2달 사이에 계약 재검토 또는 중단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탈리아 사업부의 수익 구조는 사실상 작동을 멈췄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매체의 단신이었습니다. 오 반장이 연남동 담당 지역 기자에게 사건을 연결하면서 30년치 임대차 계약 자료를 함께 건넸습니다. 이력서로 피해자를 설계한 부동산 재벌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자 전국 매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다연은 카페 마감을 마치고 자신의 방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 중간에 한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피해자를 고립시킨 직장 내 분위기. 그 아래에 인용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다연이 직원들에게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다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등으로 입술을 가렸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다연은 공판 일정을 검색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강태준 측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순수한 호의에 기반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정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가 피해자의 이력서를 입수한 날짜와 첫 협상 일정을 잡은 날짜를 제출합니다. 두 날짜가 나란히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그 사이 간격은 정확히 사흘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강태준 측 변호인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은수가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하내니까 한번 잡으면 오래 쓸 수 있어. 강태준은 변호인 옆에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동안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재생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변호인 측에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그 시선을 받아낸 뒤 앞을 향했습니다. 수차례 공판이 이어졌습니다. 강태준의 과거 피해자 김수진이 자진 연락해와 진술했습니다. 3년 전 일본어 가능 직원으로 채용됐다가 무보수 통역 업무에 장기간 투입된 뒤 계약 종료된 경험이었습니다. 정은수의 기록지에 서아의 사건과 김수진의 사건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정은수는 두 줄 사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증인석에 서아가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이다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성대를 잃던 날부터 카페 짐을 챙겨 나오던 날까지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목이 아파 멈출 것 같은 순간이 왔습니다. 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숨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이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채웠습니다. 2년 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한 문장씩 완성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진술이 서아의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다연은 방청석에서 손등으로 눈 아래를 눌렀습니다. 카페에서 서아에 대해 자신이 했던 말들이 순서대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서운함이었습니다. 다음엔 부러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서아를 고립시키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법정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당혹감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낸 뒤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강태준을 향한 서아의 마지막 반응이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고소장 접수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였습니다. 강태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해자 전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강태준 그룹 이탈리아 법인은 현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남, 마포, 홍대 일대 핵심 건물들에 대한 가압류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판결 직후 강태준이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 법원 복도를 빠르게 걷는 뒷모습이 그날 저녁 뉴스 화면을 채웠습니다. 법원 밖에 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정은수, 김진아, 박미숙이 함께였습니다. 박미숙이 서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게 해서 미안해요. 서아가 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녹음기를 서아의 사물함에 넣어뒀던 전직 통역사 한 씨가 그 자리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도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오간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이다연은 판결 소식을 카페 직원 단톡방에서 접했습니다. 단톡방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이다연은 서아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글자였습니다. 미안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판결 당일 저녁 발성 재활 클리닉에서 돌아왔습니다.
치료사가 성대 염증 수치가 첫 내원 때보다 현저히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단계 재활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조심스러운 말도 함께였습니다. 서아는 바로 기뻐하는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다음 예약 잡겠습니다. 클리닉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서아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아챘습니다. 목에 스카프가 없었습니다. 알아채고 나서도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어머니에게 판결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윤순옥은 딸의 말을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말이 끝나자 서아의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찾는 시작이었다는 것도. 판결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루카와의 원격 코디네이터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밀라노 오페라하우스 아시아 순회 음악회 한국 공연 기획안을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로 동시에 작성하는 첫 업무였습니다. 서아는 노트북 앞에 앉아 기획안 첫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기획안 초안을 루카에게 전송한 뒤 서아는 카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카페 소나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벤치에서 카페 건물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그 간판을 바라보다가 루카의 답장 알림이 울리자 시선을 화면으로 옮겼습니다. 루카의 피드백이었습니다. 내용과 구성 모두 기대 이상입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기획안에서 서아 씨가 직접 음악적 감수성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단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넘어섭니다. 그것이 이 프로젝트에 서아 씨가 필요한 이유예요. 서아는 화면을 읽으면서 벤치에 등을 기댔습니다. 공원 위로 늦가을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빛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 소유 건물들의 경매가 완료됐습니다. 태준 빌딩을 포함한 연남동 핵심 상권 건물들이 새 소유주를 찾았습니다. 박미숙은 새 건물주와 정상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페 소나타는 건물주가 바뀐 뒤에도 주말마다 숲길 옆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미숙은 새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직원들에게 간단한 회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다연은 그날 자리가 끝나고 혼자 남아 카페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2층 프라이빗 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대각선 방향 구석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서아가 밤늦게까지 혼자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다연은 그 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윤순옥의 수술은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아는 회복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수술이 끝났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처음 배운 아리아의 첫 소절이었습니다. 목에서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의 움직임이 2년 만에 처음이라는 사실을 서아는 알아챘습니다. 복도 형광등 아래서 혼자 소리 없이 윤순옥은 회복실에서 눈을 뜨자마자 서아의 손을 찾았습니다. 서아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실 안의 정적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와 같은 무게였습니다. 이다연이 서아에게 연락을 해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카페 앞 골목 벤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골목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낙엽이 발등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다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됐어. 서아가 이다현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 이다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용서보다 더 정직한 화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2시간 가까이 있었습니다. 대화의 절반은 침묵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 중 서로 잘못 알고 있던 사실들을 하나씩 교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교정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이 공유하게 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단단한 시작점이었습니다. 발성 재활 치료 5번째 회차였습니다. 치료사가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소리를 내볼게요. 서아가 치료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모았습니다. 숨이 성대를 통과하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밀라노 무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노래하던 날의 감각과 겹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치료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깨 힘 빼요. 서아가 어깨를 내렸습니다. 어깨가 내려가는 동안 2년 동안 그 자리에 쌓여있던 무언가도 함께 내려가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서아의 입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가늘고 떨렸습니다.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치료실 안을 채웠습니다. 치료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몸 안에 갇혀있던 어떤 것이 마침내 형태를 찾아 밖으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아는 치료실을 나오면서 루카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획 업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루카의 답장이 몇 분 후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어 한 문장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밀라노 지도 교수가 레슨 첫날 칠판에 써줬던 말과 정확히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루카가 알고 쓴 것인지 모르고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 문장이 같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닫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김진아는 강태준 그룹을 퇴직한 뒤 프리랜서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아와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경험의 온도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종류의 짧음이었습니다. 그 짧음이 두 사람 모두에게 충분했습니다. 오 반장이 어느 날 서아에게 강태준이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을 쓰다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서아는 딱히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몰락을 기뻐하는 것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다른 감각이라는 것을 그날 분명히 알았습니다. 서아는 낡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탈리아어로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찾는 시작이었다. 그 아래에 오늘의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밀라노 음악원 입학 허가서를 노트에 끼워 넣던 날 이후 처음으로 날짜를 쓰는 행위였습니다. 날짜를 적은 뒤 노트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밀라노 음악원 입학 허가서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힌 그 종이를 펼쳐 한번 읽었습니다. 읽은 뒤 다시 접지 않고 노트 안에 펼쳐진 채로 뒀습니다.
그 종이를 이 노트 안에 넣은 이유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서한은 발성 재활 클리닉에서 처음으로 아리아의 첫 소절을 완성했습니다. 치료사가 녹음해준 그 소리를 이어폰으로 들으며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서한은 한 가지를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몇 달 전 법정에서 목이 끊길 것 같은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한 문장씩 완성해 나간 그 진술이 사실 이미 첫 번째 독창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치료실에서 나온 이 작은 소리가 그 두 번째라는 것을, 이어폰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2년 전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치료실에서 녹음된 목소리였습니다. 두 소리의 차이를 서한은 걸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스카프 없이 드러난 목의 흉터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얇은 바람이었습니다. 서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소나타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경의선 숲길 옆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한은 그 줄을 바라보다가 이어폰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걸음의 속도를 유지한 채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대신 서한은 걸었습니다. 숲길 위 가로수 사이로 늦가을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이어폰 안에서 서하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가늘고 떨렸지만 끊기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서한은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서한은 끝내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아리아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법정에서 한 문장씩 완성해 나간 그 진술이 이미 그녀의 첫 번째 무대였으니까요. 착취는 언제나 친절한 얼굴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임대료 면제라는 말, 병원비를 챙겨주겠다는 말,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제안. 하지만 그 친절함이 설계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작은 녹음기 하나가 증명했습니다. 서하가 강했던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렸고 참았고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분노 대신 증거를 선택했고 눈물 대신 진술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취약함을 설계도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그 설계 안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언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